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0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오랜만에 A매치로 들뜬 한 주였습니다. 오. 벤투호의 평가전 소식과 함께 찾아오기 위해서 저희가 녹음을 하루 미뤄서 네.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축덕숙덕에서 벤투호 그리고 김학범호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A매치 2경기와 올림픽 대표팀 2경기 음.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고 그래서 이승우가 어디서 뛰었더라, 송범근이 어디서 뛰었더라, 헷갈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숨막히는 네. 대표팀 경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짜 최근 며칠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 보고 자고 연달아 쭉쭉쭉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경기도 새벽에 있고 밤에 네. 있고 계속 이래서 막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주말이. 유니폼이라도 좀 다르겠지. 다 홈 유니폼을 입어서 진짜 어, 경기가 그러네.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막. 네. 경기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 팀은 졌지만, 젖잘싸? 예,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재밌었다 경기가. 아. 근데 벤투호는 한 경기는 이겼지만 좀 답답했다. 원래 김학범호 경기가 더 벤투보다 재밌어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딜이 약간 세신데요. 드디어 이제 거의 주바페는 어떻게 봤어요? 어제 뭐 우리 단톡방에 주바페가 패스 앞으로 하라니까잉 막 이러고 굉장히 답답하게 경기를 보는 것 같던데 어땠습니까? 경기 시작 5분 어제 만에. 네. 전반까지는 좀 패스가 너무 뒤로 돌지 않았나. 맞아요. 패스를 네, 계속 아니, 뒤에서 그렇게 했죠. 앞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니 뭐 그렇게 걔 누구야? 카타르 팀이 걔 누구야 나왔네. 카타르 팀이 그렇게 전방 압박을 심하게 들어오지도 않는데 왜 굳이 볼을 뒤로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집에서 굉장히 막 혼자 분노하면서 봤다가 그러니까 주바페 사전에는 없는, 네.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오프더 경기를 레코드로 보면서 녹음을 주바페 했어야 굉장히 되는데. 답답해하는 것 같았고요. 아. 뽕 작가는 어땠습니까? 저도 뭐 어제 벤투 경기만 봤을 때 헷갈리지. 헷갈려요. 감독님이 누구셨더라. 아무튼 뭔가 그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장선상으로 그 3선 수비진과 2선 미드필더진이 아예 뭐 나뉜 것처럼. 맞아. 분단된 뽕 작가는 것처럼. 어제 단톡방에 네. 3선에서 2선 가기가 힘드네요. 뭐 이런 앞으로만 얘기 보내주면 그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이 어떻게든 할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 가지를 못해. 한 단계만 앞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네. 정말 답답. 하성룡 기자는요? 짜증났어요. 어떻게 답답을 좀 넘어서 수비 진영에서 공 돌리고 뺏기고 하는 거 보면서 저희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필터링을 씌웠는데 기자님이 가장 필터링을 안 씌우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네요. 대놓고 저희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네요. 어떻게?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네. 댓글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라떼와 질문은 제일 뒤로, 그리고 가장 따끈따끈한 벤투호 소식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부터 보고 갈까요? 네, 근데 댓글 전에 우리 네, 독방 구독자가 200을 돌파했대요. 야, 200 네, 많은 건가요? 많다고 해야죠. 뒤늦게. 뒤늦게. 저는 여러분들 감이 별로 없어서 200. 막 엄청 혼자 있으니까 혼자 독방인데 200이니까 많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팟빵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네. 팟빵에 있는 저희 독 네이버 클립은 몇 명이에요? 그거는 200 안 됐죠? 200은 안 됐을 분발하세요. 건데 네. 네. 아마 여기 계신 홍보하세요. 그 구독자 한 분이 한 홍보하세요. 분마다 다른 분 한 분씩을 더 모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아, 두 배수씩 큰 늘 수 방법. 있기 때문에 무슨 어디 적극적인 회원 홍보와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50 뭐 바이 원 get 원 프리도 아니고. 한 명씩 데려오라고. 자, 네. 댓글 읽을까요? 우리 정기원 해주시는 다비드리님이 A매치 리뷰로 찾아와줬으면 했는데 역시 그랬군요. 내일 만나요. 라고. 네. 그리고 구찌님 200캐시를 후원하셨습니다. 축덕숙덕을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듣는데 이런 그것도 모르고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저희가 그 사전 그 방송 늦어지는 공지를 팟빵에만 했죠. 올려서 홍보하세요. 일하세요. 사과하세요. 심심한 사과 말씀. 또 있어요. 홍진우 씨도 댓글창 안 보고 있다 2시간을 기다렸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한 명씩 사과하세요. 200명밖에 안 됩니다 아직. 자꾸 녹화하세요. 혼자 직관러님 잘 듣겠습니다. 음. 비알리님 이번 시즌 울산은 18, 19 시즌 리버풀 보는 느낌. 시즌 내내 1위하다 막판에 결국 우승은 하던 팀이 하고 그때 리버풀은 챔스 우승이라도 했지.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우승했잖아요. 리버풀은 네. 그렇죠.
리버풀은 그렇죠. 리버풀은 그 챔스 울산은? 우승이라도 울산은 했지. 내년에 할까요? 아니 아직 챔스 남아 있어요. 네, 울산이 남아있으니까. 아침을 걸어서 20층까지 님이 5,000 캐시를 후원하셨습니다. 전화 인터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남의 홍시우 선수가 많이 궁금합니다. 또 엉뚱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2016년 11월 6일에 벌어진 리그 최종전 전북과 서울 경기에서 후반 25분 30초 최강희 감독님이 경기장에 뭐라고 소리치신 게 있어요. 흔히 아이 식빵 무지 달다 팬케이크 하냐? 라고 알려진 장면인데요. 정확하게 최 감독님이 뭐라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심판 미치겠다 맨날 이래 이렇게 들리는데 패널 여러분들은 뭐라고 들리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짤이더라고요. 그렇죠. 음. 최강희 짤을 본것 감독의 같아요. 그 매직 만능 짤로 그러니까, 불리고 있죠. 쓴 대로 들린다는. 네. 뭘 갖다 붙여도 된다는. 예. 근데 주마패는 뭐로 보이던가요? 저도 약간 이거 비슷한 거죠. 미치겠다 맨날 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팬케이크 아니야? 이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네. 걸 말씀드리면 이 욕 18 18. 미친 18 18 두 번. 미친 베이비 크레이지 베이비 페널티킥 아니야? 페널티킥. 저도 그렇게 들려요. 네, 그거 같은데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축구에 대한 걸 다 지우고 들어보면 아이 식빵 무지 달다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팬케이크 아니야보다는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베이글 아니야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빵 맛집인가 봐요. 팬케이크 드시고 싶은. 이런 짤 되게 많죠. 농구에도 막 그 모래반지 빵야빵야도 있었고 맞아요. 야구 관객 현명규 중에 선수? 막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그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뭐 포백 뭐 이렇게 입 모양 그 선배 형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막 무슨 말이냐고 하는 게 있었죠. 하여튼 옛날 거 다시 들여다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이장님. 오피셜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멘트는 미치겠네 정말 그걸 왜 안 차? 이 멘트였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최강희 감독 저 실제 물어본 거 아니고 예전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그걸 쉐키샷. 왜 안 차는 아닌 네.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슈팅 기회였나 봐요. 저도 그 장면 다시 보지 못했는데. 그걸 왜 안 차? 네. 이때가 2016년 아마 전북과 서울 최종전이었고 이때 서울이 박주영 선수의 결승골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던 당시 최종전이었어요. 그럼 이 짤이 공식이 심판한테 있구나. 항의한 게 아니라 자기 소속팀 선수한테? 선수들한테 했던 말인 거네요. 아니면 사과드릴게요. 저는 어디 기사에서 봐가지고. 그죠? 만약에 네. 그 기사가 저도 뭐 이걸 맞다면 팩트 체크 정확히 한 건 아닌데. 지난주에 뽕 작가가 사과 돌렸죠. 네 사과 돌렸죠. 맛있어. 홍천 사과. 맛있어요. 사과는 하성룡 기자가 하고 돌리는 뽕 작가는 거. 돌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이정찬 선배가 무조건 사과 저한테 다 미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과 전문. 사과 농장. 자, 빵집 얘기 좀 해봤고요. 네. 다음이요. 댐코님이 이동국, 무고사, 김도혁, 송민규, 홍시후, 이동준 선수의 한 시즌 소회 듣고 싶습니다. 홈물로 선수도요. 추억하며 종달새를 님이 K리그 레전드 이동국 선수가 초대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말에 뭐 선수 어떤 선수를 한번 초대해 볼까 했는데 우리 뽕 작가가 이브라이모비치를 추천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요. 추진되고 있나요? 이브라이모비치를 초대해 볼까 생각을 잠깐 했는데 한국어를 못한대요.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탈리아로 넘기고요. 네. 이탈리아 떡으로 넘기고 저희는 뭐 한번 추진은 해볼 거죠? 예,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수가 올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뭐 안 되면 전화 인터뷰라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벤투어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뭐 한 경기 보죠. 일단 멕시코전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6명이나 나왔어요. 이틀에 걸쳐서 조현우 골키퍼 주전급 선수들이죠 전부. 조현우, 권창훈, 황인범 그리고 나상호, 김문환. 선수 정도까지가 이제 주전급 네. 선발로 나갈 수 있는 멤버였고 이제 이동준 선수, 김문환 선수 나름 주전 경쟁을 펼쳐야 될 선수들이 눈도장을 찍어야 될 선수들이 일단 코로나에게 먼저 찍혔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전을 하느냐 마느냐 막 조마조마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근데 또 뭐 말도 많죠. 이게 뭐 훈련장이 급구한 훈련장이라서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인 거죠. 그렇죠. 뭐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게 또 문제고요. 워낙 여러 국가에서 온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그 팀 닥터 얘기하기로는 이게 이제 잠복기 이전 검사에서는 음성 나왔던 선수들이 잠복기를 거쳐서 현장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현장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뭐 어떻게 좀 파악을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각국에서 오다 보니까 각국마다 좀 이 방역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걸려서 잠복기에 와서 처음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며칠 나중에. 지나고 다시 양성이 되는 또 그 사이에 그 전염이 되는 네.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팀 닥터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벤투호가 결과적으로 6명이 감염되면서 총 25명 데려갔으니까 19명이 이제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인데 피파나 UEFA 규정에 따르면은 13명. 그중에 골키퍼 1명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죠. 골키퍼가 3명이 다 없으면은 그렇죠. 경기를 치를 수 없으니까요. 음, 그런 룰에 의거해서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그 대회를 개최국인 오스트리아 축구협회와 상대팀인 멕시코 축구협회에서 다 오케이 경기하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뭐 유럽은 지금 뭐 걸리면 걸린 선수 빼고 계속 네, 강행을 하니까요.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방역에 민감하고 철저한 그 마인드에서는 이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서는 또 어찌 보면 그래 그럼 걔네 빼고 해 이게 뭐 큰 그 최근에 그 유럽에서 그 하는 스타일하고 크게 다른 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유럽 축구에서는 경기 중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 경기를 뛰고 있는데 경기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수를 교체 그래서 아웃했어요. 전반 뛰고 교체 아웃해. 그리고 계속 경기는 강행. 경기 강행하고 그 다음 경기도 또 강행하고. 뭐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도 이렇게 그렇게도 하기 때문에 경기는 오픈라인이네. 진행될 걸로 저희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골키퍼만 그렇죠. 2명 이상 추가로 감염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뭐 축구협회가 뭐 몇몇 언론들이 무리하게 A 매치를 강행하려다가 그렇죠. 이 지경이 됐다 그런 이렇게. 헤드라인 많이 봤습니다. 네, 누가 그- 이걸 기획했나. 막. 그런데 비상식적 사실 유럽 기획 안 원정. 하면은 또 안 한다고 욕 먹었을 걸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평가전 추진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협회도 솔직히 이 대회를 연다고 해서 뭐 당장 금전적으로 크게 뭐 수익이 되는 건 없고요. 일단 뭐 스폰서 때문에 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스폰서 최대한 노출을 해주는 게 의무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우선됐던 거는 선수들의 경기력적인 측면이죠. 워낙 1년 이상 거의 못 맞춰본 상황이었으니까 뭐 지난 자체 평가전 제외하고요. 예, 이렇게 유럽파들의 기량을 점검해야 되는 또 감독님이 해외 나가서 선수들의 기량 점검할 수 없으니까 3월달에 당장 이제 2차 예선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필수 이번 A 매치 원정은 좀 그렇게 돈 보고 했다라기보다는 선수들의 경기력 점검이 가장 최우선 그거였죠. 자 그러면 과연 점검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전에서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3백 그 잘 썼나요 그 전에? 벌써 안색이 바뀌셨는데 셋백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시작부터 강하게 갈지 빌드업을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었는데 빌드업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백 섰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멕시코전에 3백 섰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은 멕시코 같은 세계적인 강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월드컵 본선을 겨냥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그런 강팀 상대로는 3백 또는 5백으로 나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3백을 섰을 때 그렇게 수비가 좋았던 적이 크게 없어요. 벤투에서. 맞아요. 호주전하고 조지아전 정도에 섰던 것 같은데 다 경기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실험은 해야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 괜찮은데 3백 구성을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물음표가 아주 강하게 났는데 일단은 왼쪽부터 권경원, 중앙에 정우영, 오른쪽에 원두재 선수 3백을 섰는데 이 선수들 중에 2명이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그렇죠. 정우영 선수, 원두재 원두재 선수. 선수. 뭐 권경원 선수야 최근 프로에서 계속 그 중앙 수비수로 뛰고 있지만 이 선수도 원래는 전북 입단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했던 선수입니다. 나중에 포지션을 중앙 수비수로 변경한 선수고요. 뭐 그걸 차치하고라도 셋의 공통점은 중장거리 패스가 다 좋다는 선수예요. 그러면 벤투 감독은 나중에 짧은 패스만 하던데. 네, 그렇죠.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밝혔는데 그 후방 빌드업이긴 하지만 그 세 선수의 중장거리 패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일선까지 찔러줄 수 있는 패스를 원했다라고 해요. 그럼 선수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런데 멕시코의 강한 압박에 막혀서 그게 안 패스 됐다. 나갈 줄기들이 없었던 거죠. 다 아예 강한 압박 들어오니까 공 돌리기에 바빴고 회피성 패스들을 많이 한 거죠 후방으로.
아니, 그런 상황이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뭐 정통 중앙 그 3백 쓰던 선수들도 아니고 네. 미드필더에게 어떻게 보면 생소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런 어려움은 감독으로서 당연히 예측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걸 생각을 안 했군요. 그렇죠. 또 그 앞에 더블 볼런치를 세웠는데 그 선수들이 멕시코전 얘기잖아요. 주세종, 손준호 선수를 세웠어요. 즉 패스력이 좋은 선수들을 후방에 5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완벽한 자기 철학을 선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무조건 패스로 풀어 나가라. 그러게요. 네. 그런데 문제는 패스를 풀기 전에 수비가 먼저 안정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수비수들은요. 그렇죠. 수비가 안정이 다 경기 보셔서 알잖아요. 강한 압박에 선수를 너무 당황해가지고 후방에서 다 그냥 패스만 돌리고 그러다가 볼 빼앗기고 끊기고 거기서 실점 유발되고. 멕시코는 참 잘하더라고요. 네, 네, 멕시코 역시 되게 빠르고. 멕시코는 세계적인 강팀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전방 압박에서 끊으면 거의 다 슈팅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그 역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슈팅 숫자가 22대 5. 이건 뭐 와. 엄청난 어떻게 보면 3골 먹은 게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선방도 많았었고요. 많이 밀리는 경기였고 3백은 쓸 수 있죠 당연히. 네, 쓸수 있죠, 근데 당연히. 3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90분 내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2골을 넣었지만 사실 2골이 전술에 의해서 만들어낸 골이 아니라 사실 선수들의 개인기로 만들어낸 그렇죠. 골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벤토의 전술은 사실 너무너무 답답했다. 그죠? 저는 3백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보면은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3명 구성할 때 중앙 수비수 한 명을 더 정우영 선수나 원두재 선수 대신에 정통 중앙 수비수 없던 것도 아니에요. 뭐 김민재, 권경원 선수, 박지수 선수가 이번에 뭐 못 갔다고 하지만 정태욱 선수 있었고요. 정승현 선수도 정태욱은 있었죠. 그렇죠. 정태욱은 대구에서 3백에 특화된 선수예요. 그렇죠. 3백은 아주 거기에 특화된 선수고 정승현 선수도 정통 중앙 수비수고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선수들 중에 한 명을 기용 안 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한 가지는 좀 세계적인 트렌드로 좀 보면은 3백 쓰는 팀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은 꼭 풀백 자원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맞아요. 아스플리쿠에타라든가 뭐 카일 워커 쓸 때 유벤투스 다닐로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풀백 자원을 3백에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동력이 좋은 선수를 한 명 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 때 기동력이 좋은 선수가 많이 움직여주면서 패스 받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거의 뭐 풀백처럼 올라가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 선수들이 패스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옆으로 돌리고 책임 회피성 하고 하는 건데 풀백 선수 기동력 좋은 선수가 한 명이 많이 뛰어주면 그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고요. 또 앞에 압박이 느슨할 때는 그 선수가 치고 달려가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그게 세계적인 요새 3백의 트렌드거든요. 맞아요. 근데 벤투 감독이 또 그 풀백 자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코로나 감염된 김문환 선수 있지만 그 이외에 김태환 선수 엄청 빠른 선수잖아요. 활동량 많고. 김태환 선수를 오른쪽에 세웠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이주용 선수도 스피드 빠르고 윤종규 선수는 왼쪽 오른쪽 이번에 카타르전 다 썼잖아요. 네. 자원이 있었음에도 왜 한 자리를 그렇게 다 그 붙박이 수비수. 붙박이로 그렇죠. 패스에만 능한 선수 딱 그거에만 꽂혀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패스가 앞으로 안 된 이유가 있었군요. 네. 반면에 이제 공격 라인은 나름 많지 않은 기회에서 2골을 뽑아내면서 슈팅 5개에 2골이면 2골이면 잘한 거잖아요. 네. 역시 얼마나 손흥민이다라는 그 찬사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활용에 대한 이 얘기도 많잖아요. 이번 그렇죠. 원정 평가전에서 과연 이 선수를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는 선수를 이렇게 조력자 역할? 그런 거에 활용한다는 게 좀 낭비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두 경기 총 보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록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아예 슈팅이 없었던 걸로 두 번째 경기 기억하고. 하려고 없었던 그러면 거고. 막혔던 거. 네, 뭐 월클 집중 낭비? 견제도 있었긴 했었고. 월드 클래스를 낭비한다, 재능 낭비한다 이런 느낌이 들 월랑? 수도 있는데 아주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손흥민 선수가 좀 많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번 역할을 하고 싶다. 본인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밝혔죠. 그렇죠. 경기 네. 전부터 나는 도우미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친구인 황의조 또 후배인
황희찬 선수가 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표팀에서 그 선수들의 득점력을 잘 이용해 보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 롤은 손흥민 선수의 좀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멕시코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물론 골 장면, 도움 장면도 있겠지만 후반 15분쯤이었던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뒤에서 공 잡자마자 힐끔 쳐다보고 해리 그냥- 케인처럼. 그렇죠. 케인처럼. 바로 그거죠. 해리 케인처럼 그냥 찔러주고 손흥민 선수가 뛰어가던 토트넘에서 뛰어가던 역할을 황의조 선수가 뛰어갔었죠. 근데 황희조가 손흥민처럼 못했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뛰어가면은 수비수가 거리를 벌리는데 황의조 선수는 점점 각을 수비수가 좁혔. 수비수가 점점 조금 쫓아오면서 결국은 슈팅- 슈팅 타이밍을 놓쳤죠. 그렇죠. 네. 왜 끌고 갔지? 예. 그런 막상- 아쉬움인데 골대 그걸- 지나갈 뻔했어.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케인 역할을 보면서 약간 주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완전히 그런 달려 주장을 한 있겠지만, 거죠. 음. 예.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패스 타이밍이라든가 뭐 그 원톱을 살려주는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눈을 뜬 게 아닌가. 경기를 참 굉장히 크게 보고 네. 그 흐름을 꿰뚫고 있다라는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공격력 면에서는 그 번뜩이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거기서 이강인 선수도 이제 후반 교체 투입되자마자 잘 차죠. 역시 킥력과 패싱력은 뛰어나요. 진짜.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있었는데 참 짧은 시간 동안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그 포지션에 대한 그런 한계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많이 안 쓴 거죠?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벤투 감독이 좋아할 스타일은 맞아요. 왜냐면은 확실하게 기술이 있는 선수고 패싱력이 좋은 선수니까요. 근데 전술적 한계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피드가 너무 느려요. 아, 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이번 두 경기의 약간 컨셉이라고 하면은 후방 빌드업, 후방 아까 말했듯이 3사에서 1선으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들, 그거는 뒷공간 침투거든요. 공격수들의. 이강인 선수가 이 전술에 좀 맞지 않는 거죠. 스피드가 느리니까요. 차라리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후방 그 중간에 이 선수를 아예 수비형으로 내려쓰기에는 또 수비력이 불안하고 약간 전술적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근데 당장 생각이 들어요. 봐도 뭐 3선에서 1선으로 가는 패스도 잘 안 보이고 3선에서 2선으로 가는 패스도 잘 안 보이고 했는데 참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멕시코전은 참 3대2로 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진짜 그 특히 또 아예 수비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서 거의 뭐 6분 안에 3골을 먹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6분도 아닐 거예요. 한 3, 4분이었던 것 4분이라고 같은데. 들었는데. 네. 뭐 진짜 뭐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뭐하는 이게 완전 수비진들이 막 라인도 안 지켜져 있고 제자 자리를 못 찾고 있었으니까. 구성용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 한 두세 개 정도 그렇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면은 대패했을 경기였죠. 아니야, 구성윤 그냥 선수가 오랜만에 나와서 되게 좀 잘 막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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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대요 주박패가. 네. 힘든 상황 속에서 잘했다. 참 자, 잘했어요. 확실하게 느낀 거는 부장꽝. 멕시코가 잘하는 팀이다. 네, 잘게 스피드가. 패스 잘게 주면서 들어가는 게 예술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 이틀 쉬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손흥민을 풀로 쓸 것인가. 정신 차리세요. 여기 대한민국 멕시코라고 적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내 넘어가려 그랬는데 바로 주박패한테 걸리고 말았어. 청취자분들은 모르니까. 멕시코하고 두 경기를 했나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친해졌나 보네요. 사과하세요. 멕시코랑. 네. 멕시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현민 선배랑 저는 예상했어요. 경기 전부터 손흥민은 풀타임 뛸 것이다. 벤투라면 네. 스타일상 그러니까 벤투가 평가전에 임하는 자세는 네. 승리입니다 일단. 그렇죠. 예, 승리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승리하지 못하면 완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도 결과는 늘 그러네요. 심지어 멕시코전에서는 교체도 다 쓰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이 3명 양국 교체했죠. 네, 6명 맞아요. 교체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일단 카타르전을 앞두고는 멕시코전과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고조할 거니까. 전술을 변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일단은 경기력보다 그래서 포백으로 돌아왔다는 게 상당히 안도? 반가워요. 안도를 했었고 뭔가. 물론 구성은 또 원두재 선수를 중앙 수비수로 쓰긴 했지만 왜 그 한 가지 있었고 저는 벤투 감독 카타르전 뭐 경기력을 떠나서 6명 다 바꿨잖아요. 웬일이야? 6명 다 바꾼 적이 제가 예전에 축덕
쑥 나와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 많이 없어요. 여태까지 네.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카타르전에서는 거기다가 전술적인 변화 실험도 꽤 했다. 나중에는 저기 손흥민 선수 또 원톱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렇죠. 중앙 그 미들 2선 라인도 정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바꾸고 뭐 이런 전술 변화를 되게 다양하게 가져간 것만 좀 좋았다. 멕시코전을 읽고 준 기사를 벤투 감독이 그 기사들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좀. 네네. 예, 언론의 반응 같은 거 굉장히 의식하고 슬쩍슬쩍 이제 바꿔요. 그 언론의 반응에 따라서. 통역시켜서 기사 다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기사를 좀 읽고 교체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근데 않았을까. 왜 교체 카드 저라면 카드가 많이 있으면 그 카드 다 써보고 싶을 것 같은데 신용카드 아니 뭐 그렇지 않더라도 깔별로. 왜 많이 안 쓰셨을까? 근데 뭐 이번에 많이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기고 싶었던 게 가장 아마 크지 그렇죠. 않을까. 아니, 근데 그게 이거는 베스트. 뭐 친선 경기인데 실험을 더 많이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평가전을 해왔던 걸 보면 진짜 안 바꾸고. 잘 이렇게 네. 테스트라기보다는 이기기 위해서 선수를 바꾸고 좀 그렇게 변화를 주더라도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카타르전은 어쨌든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1차 목표는 달성을 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좀 전술 따로 선수 따로, 그러니까 선수들의 개인기로 이겼다라고 보여지고는 틀린 말이죠. 네. 보이고 사실 전술이 썩 잘 먹혔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경기는 일단 전반에 제가 아까 짜증났다고 했던 건 멕시코 전 수비도 짜증났는데 이 경기도 좀 전반에 답답했죠. 답답했죠. 답답했어요. 네. 정말 진짜 앞에 답답했어요. 패스 앞으로 하라고 막 네. 특히 절규를 했는데 왼쪽 수비수 윤종규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이에요. 그 데뷔전 치른 선수를 원래 이제 오른쪽에 많이 쓰는 선수인데 왼쪽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많이 뚫렸어요. 워낙 그 자리에 많이 뚫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많이 수비를 네. 하더라고요. 토트넘에서 왼쪽 측면 수비수가 안 좋은 시절에 손흥민 선수가 아래로 엄청. 엄청 내려왔어요. 후반전은 시절. 후반전은 로지 수비 진짜 있을 많이 시절. 했어요. 예. 딱 그 경기였어요. 어제 손흥민 선수가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수비 가담하느냐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원두재 선수, 권경원 선수가 후방 빌드업 여전히 공 많이 좀 앞으로 전진 선수가 풀려주는 좀 것보다 한계를 많이 돌리기도 보였죠. 아니 왜 자꾸 여기서 자꾸 자기네들끼리. 예. 그리고 이제 공을 클리어할 때도 패스볼이. 이제 좀 깔끔하게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일단 키가 작으니까 그 신체적으로 피지컬이 카타르 선수들에 비해서 밀리다 보니까 뭔가 확실하게 걷어내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또 역습을 또 허용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 손준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경기 흐름이 확 바뀐 게 손준호 선수 워낙 유명하잖아요. 활동량 많고 이 선수도 패스 질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MVP. 후반 손준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많이 뛰어주다 보니까 멕시코 자꾸 헷갈리네. 카타르 갑자기 다 이게 뽕 작가가 잘못 써서. 큰 그림에 걸리셨구만. 그 손준호 선수가 거기서 다른 카타르 선수들을 많이 잡아주다 보니까 그제서야 후방에 공간이 생기면서 원두재 선수의 장기인 롱패스가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손준호 선수도 인상적인 장면 하나 후방에서 쭉 찔러줘가지고 네. 황의조 선수가 거의 1대1 기회 낙보했던. 그래서 그 손준호 선수가 멕시코전에서는 좀 상당히 강한 압박에 많이 고전했는데 후반전 교체 키포인트는 손준호 선수의 투입이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 그리고 카타르가 지난해보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에는 굉장히 빠르고 우리보다 낫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좋은 경기를 했는데 어제는 전반전에는 카타르가 좀 초반에 위협적이었죠. 근데 카타르도 자기네들끼리 수비 실수 많이 하고 골 결정력도 좀 부족하고 뭐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서 경기 보면서 많이 화가 났지만 카타르 국민분들도 많이 보면서 화났을 많이 거예요. 화났을 골을 것 왜 못 같아. 넣어 이러면서. 맞아. 그랬을 그- 것 같아요. 빈 골대 헤딩 놓치는 거 보면서 진짜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아마 카타르에 있는 TV 몇 개 보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황의조 선수가 2경기 연속 골 골 넣으면서 넣고. 자신감을 본인이 경기 인터뷰에서 정말 자신감 많이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황희찬 선수가 오랜만에 골맛을 본 거. 황의조 선수는 도움까지 황희찬 선수 네. 골 그렇죠. 좋으면서 16초 만에 넣은 16초 참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보너스잖아요. 골.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골이라기보다는 그 얻어 반대쪽에 실수로 네. 우리가 이제 선제골을 당한 거죠. 넣게 된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16초 걸린 게
물론 지금 예전 기록 최단 시간 득점이잖아요. 음. 최단 터치일 것 같기도 해요. 아. 공 3번 터치했더라고요. 3번 터치. 황의조 선수가 한번 뺏고 쓰리 쿠션이네. 주고 한 번에 아. 네, 원터치 마무리. 예전에 그 뭐 2002년 월드컵 3, 4위전에서 홍명보 선수가 그 실수로. 약한 스크루한테 실수로 공 뺏기듯이 정말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때가 몇 초였죠? 그때가 16초도 안 됐던 그때도 것 같은데. 14초인가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월드컵 최단 기록으로 네, 알고 그때 있는데. 그랬죠. 아마 그때도 카타르 국민분이 리모컨 던지셨어요. 저걸 왜 거기서 시작하자마자 하면서. 이게 그 전 최단 기록 보니까 박성화 감독이 20초였더라고요. 네. 1979년. 41년 만에 기록을 세운 거죠. 전 대회가 박 대통령컵 국제 대회라고 돼 있는데 이때 제 기억은 박스컵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박스컵? 박스컵이라고 해서 이제 팍스 이런 거. 그 박스 말고 네. 박스컵. 박시에 박스컵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네. 한글로 박스컵 이렇게 썼어요. 아 진짜 박스. 예, 박스컵에서는 바카스컵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지금도 있지만 태국의 킹스컵 그런 그 스페인의 국왕컵 이런 것처럼 왕이었던 거죠 그때 박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이런 대회를 만들었던 나중에 실수를 했죠. 좀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었구나 박스컵이 알았을 때. 근데 여기서는 대회를 박 대통령컵이라고 했길래 그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서 한번 거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두 경기 벤투에서 저는 베스트 선수 한 명을 좀 꼽아보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이재성 선수를 꼽고 싶어요. 머리 이재성 스타일부터 선수 아주 인상적이야. 머리 스타일이 베스트야. 머리 스타일 자체가 축구 도사였어요. 축구 도사 머리 스타일이 느낌이었어. 약간 나달 느낌 나지 않았어요? 아 나달. 약간 배추도사 모도사의 배추도사 같았어. 근데 이재성 선수가 없었으면 공격 맞아. 흐름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수비에 기여한 게 상당히 많이 컸어요. 뛰더라고요. 엄청 많이 뛰었어요. 거의 그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 이쪽 수비 진영 앞에까지 수비를 내려가지고 앞에 2선 공격 그 상대 박스까지 가는 그 정말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저기 카타르전에서 후반 11분이었네요. 이재성 선수가 남태희 선수랑 2대1 패스를 내준 다음에 짧게 또 패스를 마지막 해주고 남태희 선수가 오른발로 감아찬 슈팅이. 근데 안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아, 안 들어가 그렇죠. 있어요. 야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재성 선수가 슈팅을 할 수 있게 그 짧은 패스 그 짧은 순간에 그 각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 맞아. 그 되게 좀 어, 각도가 진짜 애매했었던 어려운 걸로 패스였는데 기억하는데. 이 정도로 센스 있는 선수에다가 이재성 선수가 상대가 강한 압박가 들어왔을 때 공을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뭐 이 조금 간단하게 재밌는 설명해 주면은 이 선수가 오다리예요. 선수가 다리가 오다리라서 약간 직접 멘트입니다. 이재성 선수 옛날 인터뷰 때인데 자기는 공을 안 뺏기는 이유는 오다리 때문이다. 오다리 안에 공을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울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공이 약간 울타리처럼. 공중부양하고 네. 있나요? 예, 거기다가 뭐 발기술도 좋은 오다리로 이렇게 선수고.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흉흉 이렇게 바람 지나가듯이.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약간 신태용호를 떠올렸어요. 신태용. 신태용호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 중에 이선에 뭐 이재성, 권창훈, 남태희 이런 테크니션 이용해서 짧게 힐 패스 풀어가는 그런 침투 패스 넣어주고 힐 패스로 그 수비를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 장면 보면서 벤투호가 약간은 공격 루트가 되게 단순한데 이런 거를 이 선수들을 이재성과 남태희, 권창훈 선수 나중에 돌아오고 또 이선 자원 워낙 좋은 선수도 많으니까 그 선수를 활용하면 공격 루트의 다양화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한 장면 보고 되게 희망을 느꼈어요. 한 장면. 네,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런 경기는 장면 90분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술 따로 선수 따로 약간 이런 얘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개인 번뜩이는 장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술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뭔가 좀 잘 연결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황희찬 선수가 공 빼서 달려가다가 달려가는 쭉 찔러줘가지고 황희조 선수 뭐 슈팅 찬스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 기량이거든요. 잘 예. 잘하더라. 뭔가 근데 사실- 약속됐다는 느낌 뭐 약속된 그렇죠. 패턴 플레이가 아닌.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생각하는 거는 빌드업 찬양론자이기 때문에 계속 수비 라인부터 해서 이제 차근차근 티키타카로 올라가서 만들자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선수들의 기량에 맞게 좀 잘 배치를 해서. 근데 조금 아까 하성현 기자 얘기했듯이 조금 언밸런스한 그 이런 매치들도 좀 있었고 선수들 포지션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뭔가 반성은 좀 그렇고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손흥민 선수가 찔러주고 황의조 선수가 골 넣은 것도 손흥민 선수의 개인 그렇죠. 기량이잖아요. 네. 공간 수비 두 명이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하는데도 순간적으로 뒤돌아 뛰고 그거를 그 그 패스도 드로인 상황이었잖아요. 이재성 그 패스도 이재성 선수가 이제 그렇죠. 거든요. 그때 손흥민이 달려 들어가면서 그 스피드에 딱 맞게 공을 그렇죠. 준 거죠. 아, 그리고 이건 그거를 딱 몰고 됐고. 들어가면서 황의조 선수의 또 딱 그냥 방향만 바꿀 수 있게 그렇죠. 찔러준 패스. 뭐 1차전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 상황에서도 사실 권경원 선수가 그냥 골을 넣게 된 거죠. 네. 허벅지 허벅지 맞고 맞았잖아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선수가 움직이기만 할 수 있게 하면은 골이 될 수 있도록 그 넘겨주는 그런 개인 기량들은 굉장히 맞죠. 번뜩였는데 좀 더 그 전술적으로 뭔가 그 탄성이 나올 만한 그런 장면들은 탄성이 아니라 짜증이 났죠. 그냥 너무 많이 끊기니까. 이번 두 경기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벤투 경기를 보면서 한 번도 시원하다 이런 느낌 받은 그렇죠. 적이 물로 크게 없는 흐르듯 것 같아요. 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벤투 감독이 후방 빌드업 맹신자라는 건 알겠어요. 2년간 충분히 알겠는데 그게 본인의 축구 철학을 강하게 투영하는 것도 이해해요. 근데 최소한 그래도 이게 선수들의 특색에 좀 맞춘 전술 유연성이 좀 이제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2차 예선에서도 좀 많이 헤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예선이 지금 3월과 6월로 결정이 네, 됐죠. 3월과 6월 결정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세 경기가 홈 경기예요. 그렇죠. 원정 경기 한 네. 경기는 최약체인 스리랑카전이고 물론 2차에서는 당연히 통과하겠죠. 근데 2차 예선을 걱정해야 되는. 그렇죠. 경기력이 워낙 좀 답답하니까. 근데 좀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멕시코가 일본과 평가전에서 2대 0으로 이겨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골차, 일본은 두 골차. 좀 그거 정신 승리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1대 0으로 일본을 이긴 겁니다. 그렇죠. 다 주고를 치자면은 오초아 골키퍼가 멕시코의 오초아 골키퍼가 일본전에만 나왔다는 거. 그럼 우리의 두 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튼 멕시코를 상대로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 결과를 떠나서 좀 더 좋은 장면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만들어지는. 멕시코라고 해서 무조건 수비 위주로 3백을 짜서 들어가기보다는 네. 좀 어느 정도 다양한 걸 실험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카타르전 때도 뭐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최후방 수비 라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라도 좀 더 좀 전술이 빛이 났으면 어땠을까. 사실상 공격진은 이게 거의 뭐 플랜 A에 가까운 선수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이제 공격적인 약속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는. 네. 자 이렇게 벤투호가 1년 만에 평가전 1승 1패로 네. 마무리를 했고 이제 내년 2차. 내년 3월 그 최종 예선 전에 평가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3월 이전에는 평가전이 없을 겁니다. 없나요? 공식적인 A 매치기가 아, 저기 벤투 말씀하시는 예, 거죠? 벤투.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이제 기준으로 또 3월에. 그때 계획을 짜야 되겠죠. 아무튼 벤투 감독도 좀 머리가 아플 거는 같습니다. 3월에 하겠죠. 이제 근데 경기가 끝나도 지금 축구협회는 일이 다 끝난 게 아닌 게 그렇죠. 이제 선수들 수송 선수들 작전. 이제 진짜 이게 문제가 전세기 띄우고 막 그런다고. 손흥민 선수는 갔잖아요, 이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 저기 SNS 에 올렸어요. 봤어요. 활주로에서 사진 네. 찍는데 활주로 해서 이미 갔다고 런던에 갔다고. 토트넘에 전세기를 보내줘서 그 전부터 이제 막 무리뉴 감독이 투덜투덜 됐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네. 우리 흥민이 어떻게 될까봐. SNS에 글 올리고. 근데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전세기 일도 그런데 토트넘에서 특별 관리 대상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게 케인, 손흥민, 알리. 뭐 예전에 에릭센도 있었나? 하여튼 지금 알리는 빠졌을 것 같은데. 이제 무함마드 알리 아니었나요? 낙동강 오리 알리가 됐을 것 같은데. 지난 시즌 우리 알리. 기준이기 때문에 올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전세기를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픽업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출퇴근도 기사를 오, 따로 해서 오. 지금 훈련장에. 그 토트넘 내에서도 특별 관리 대상. 와, 선수들 좋다. 선수들 스토커가 약간 하나 붙었구나. 소외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소외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선수들은. 그리고 이제 뭐 ACL이 이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또 카타르로 그렇죠. 넘어가고 카타르로 들어갈 때는 음성 판정만 받은 것만 갖고 들어가면 되고요. 이번 ACL 참가하는 선수들에 한해서 저기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카타르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참가할 수 있지만 코로나 확진을 받은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일단은 현재 오스트리아 현재 머물면서 문제는 거기가 셧다운 돼가지고 거기서 저기 뭐 밥을 어떻게 사 먹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나가질 없는 못한대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호텔에서? 그래서 일단 지금 선수들을 조리장을 본진들은 남겨놓고 온다는 거죠 지금. 본진들은 이제
내일 19일 날 들어오는데 그 선수들 남는 데다가 팀 닥터가 남고 조리장이 남아요 현재. 추가로 몇 명 더 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선수들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와. 최소 필수 인력 좀 남고 협회에서 지금 계속 정부와 협의 중인데 전세기를 띄어서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오스트리아 지금 선수들을 오스트리아 직항 아니에요. 프랑크푸르트 경유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전세기를 보내려면 직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 영공과 중국 영공을 통과해야 돼요. 항로. 와, 되게 그 복잡한- 항로를 협의하는데 최소 7일 정도가 걸린대요. 아, 근데 제가 협회 알아보니까 러시아 쪽은 협조가 잘 될 분위기인데 지금 중국 쪽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만 항로만 해결되는 대로 바로 전세기 띄어서 선수들 데려오는 방안을 지금 협의 다 되면 완치되겠는데요. 일반 비행기 타고 오면 될 것 그 같은데. 선수들이 걸린 선수들이 그렇게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전세계. 예, 그럼 예. 조현우 선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아직 구단과 어디로 협의 갈지 중인데요.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카타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렇죠. 한국으로 돌아올 예,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 딱 두 가지 방안이에요. 지금 거기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면 카타르로 합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세기가 언제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 일주일은 그 호텔에 계속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럴 가능성이 높죠. 협의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 한. 아. 자, 아무튼 네. 참 힘겨운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그러게요. 자, 그리고 김학범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학범호는 1무 1패 이집트 개최국이었던 홈팀 이집트와는 비겼고 브라질과는 선제골을 넣었지만 역전패를 3대1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저희가 브라질전 중계했잖아요. 네. 근데 화질 보고 많이 화나신 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가 창사 30주년 기념으로 이제 중계한다고 하니까 30년 전. 30년 전 화면을 그대로 30년 기념 30년 블랙카메라. 전 저희 캐스터가 누구였을까요? 송지 삼재희 송재희가 아니고요. 송재희 캐스터는 그 중간에 왔고 한정희 캐스터 정도였을까요? 그 상황부터 설명드리면요. 이것도 약간 좀 행정적인 착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좀 심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집트와 우리나라와 경기는 16대9 HD 화면으로 송출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집트는 자국이니까. 근데 이 경기를 하고 중계차를 다 뺐대요. 나 HD급 중계차를 뺀 거죠. HD급 중계차를 빼고 이제 우리 국민이 안 보는 거니까 아, 한국 그치? 브라질전은 아. 이거는 대충 해라 뭐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집트에서 중계를 맡은 그쪽에서 이게 계약서에 카메라 9대 이상으로 중계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9대는 맞췄어. 근데 하지만 HD가 아니라 SD 카메라 갖고 온 거예요. 와. 거기다가 중계차도 4대3. SD 중계차를 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 화질이 안 좋은 데다가 그거를 다시 또 저희가 늘려야 확대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진 거죠. 자꾸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보면 좀 낫다고. 차라리. 그냥 비율 사이즈를 맞춰서. 줄여서 그렇죠. 보면 좀 덜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협회 실수도 있어요. 협회가 미리 파악을 미리 했었어요. 했었으면은 HD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미리 당연히 HD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어디 옛날에 뭐 깜짝 알사에서 좀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 이 두 번의 평가전에서 김학범호는 나름 김학범 스타일은 네. 잘 보여줬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그리고 원래 주축 멤버들을 많이 A 대표팀으로 보냈기 때문에 네, 6명이나 보냈죠. 네, 6명이나 보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제 이승우 선수라든가 이런 그 유럽 해외파들로 이제 공백을 좀 메우긴 했지만 나름 기존의 그 스타일 아시아 선수권 우승했던 그 멤버 그대로의 스타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나름 아기자기하게 재밌는 축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애기들. 1차전 이집트전부터 보면은 이집트전 앞두고 김학범 감독은 확실하게 딱 천명을 했어요. 유로파의 기량을 점검하는 그 경기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유로파 5명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예, 이승우, 정우영, 김정민, 백승호, 김현우 수비수 김현우 선수까지 5명 내세웠고 후반에 천성훈 선수 교체하면서 6명의 유로파를 체크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로파 합격점을 받은 선수 1명도 없을 듯. 이승우 선수는 어땠어요? 이승우 선수가 확실하게 확실히 돌파하고 확실하게. 박스컵 나오니까 지금
그 수비 대통령. 사이를 돌파하고 첫 경기에서는 마무리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후반 교체대 나오자마자 맞아, 그 시원한 플레이 보였잖아요. 러스는 멋있었을 근데 텐데. 저는 그게 끝. 음. 그 이후로 이승우 선수 뭐 활약 보인 거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김학범 감독이 좋아할 스타일은 스타일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를 보면 이 선수도 전술 따로 선수 따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학범의 전술 그 조직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기로 개인기량은 뛰어나죠. 네. 개인기량만 보면 근데 뭔가 이게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끊겨요 자꾸 스스로 가다가 끊기고 그리고 싸워요 꼭 상대하고. 치기? 저도 그 존재감이 얘기, 저도 그 대단했어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음. 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드냐 안 드냐 문제잖아요. 네. 그거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 선수 약간 흥분하고 싸우는 게 올림픽 큰 무대에서 아주 카드를- 큰 카드 받는 경우가 되게 큰 변수가 될 그리고 수 느린 있어요. 화면으로 보면 이승우 선수가 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문제는 근데 싸워요.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그 뭐 큰 대회 나가서 카드 받는 것 때문에 이게 위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이승우 선수의 파이팅 넘치는 스타일이 오히려 또 큰 대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경기력으로만 쏟아지면 되는데 그렇죠.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싸우지 말아요. 그 이승우 선수 아까 제가 파이팅 얘기했는데 넘치는 건 좋은데 파이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승우 선수의 특징은 경기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딱 순간적인 한방 해결사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그 역할을 해주는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어요. 송민규 선수라는 거예요. 한 방 확실하게 드리블 쳐주고 가면서 상대 휘저으면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선수. 그래서 최종 엔트리를 두고 이승우 선수와 송민규 선수가 만약에 김학범 감독이 머릿속에 이런 해결사를 해줄 역할을 한 명 뽑겠다라고 하면은 경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승우 선수뿐만 아니라 저는 백승호 선수에게도 좀 낙제점을 줬는데요. 벤투호에서는 A매치 데뷔전 되게 잘했다라고 그때 칭찬을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팀 전술에 맞아요. 벤투호 전술에는. 왜냐하면 아. 백승호 선수 스타일이 미드필드 진영에서 공을 잡아서 바로 빠르게 턴을 한 다음에 앞으로 공을 찔러주는 스타일이에요.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스타일인데 앞으로. 그렇죠. 김학범호 스타일은 최대한 공을 잡자마자 바로 전방으로 쭉 양쪽 사이드로 벌려주는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백승호 선수가 이 스타일엔 맞지 않아요. 김학범 감독 스타일은. 그래서 백승호 선수의 기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술에 안 맞아서 경기력도 좋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조금 김학범 감독이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마음에는 안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우영 선수는 어땠어요? 경기 뛰었나요? 여기 정우영 뛰었다고 생각보다 써 있는데요? 눈에 안 띄어. 보이질 않아서 눈에 안 띄어. 거의 보이질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어땠을까요? 네.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죠. 해외 표 선수들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활약을 막 한 선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뭐 이 첫 경기는 이제 해외파 점검이었으니까 한 명씩 얘기하면 정우영 선수는 제가 뛰었나요라고 할 정도로 큰 전혀 네. 보이는 게 없었고요. 물론 한 경기만으로 다 이 선수는 소속팀 사정에 의해서 한 경기만 뛰고 돌아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첫 경기는 거의 풀로 다 뛰었고 그 다음에 김정민 선수가 제일 안타까워요. 이 선수가 아시안 게임 뭐 20세기 월드컵에서 주축으로 활약하면서 잘했던 선수인데 제2의 기성용으로 불렸던 선수예요. 그렇죠.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도 비슷하고 비슷해. 포지션도 비슷하고 롱킥 능력 좋고 볼 키핑이 좋은데 이 선수가 유럽 가서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정체돼 있어요. 오히려 저는 정체가 아니라 좀 더 실력이 많이 퇴보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오스트리아 리그 저기 갔다가 2부 리그 그 위성 구단으로 저기 임대됐다가 다시 또 2부 리그 뛰다가 지금 포르투갈 리그 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 경기를 많이 못 뛰는 것도 있고 거기 가서 제가 플레이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 판단 못하겠지만 대표팀 경기만 보면 이 선수의 장점들이 오히려 다 사라지고 단점만 그대로 드러난 모습. 뭔가 볼이 자기한테 올 때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정우영 선수도 그랬지만 평소에 지금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 좀 공을 두려워하는 듯한. 맞습니다. 예. 팀을 옮겨. 이 선수의 경기력을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본다면 기성용 선수 옛날 모습 떠올리면 돼요. 그냥 뒤에서 약간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포백 앞에 서가지고 한 번에 시원시원하게 대지 가르는 패스 찔러주고 롱패스 찔러주는 그 스타일이거든요. 딱 전혀 없었잖아요 이번 상대에서도. 그렇군요. 예. 자, 2차전 브라질전에서는 이제 라인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 이제 처음에 선발. 브라질전이 참 재밌었죠. 예. 맞아요. 음. 화질이 그래서 그렇지 재밌었어. 화질이 그래서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팀으로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브라질전에서. 진짜 뭐 불과 뭐 하루 만에 팀이 싹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경기하기도 예, 쉽지 이집트전 않은데. 때는 정말 많이 불안하고 뭐 그래서 뭐 후방 빌드업도 똑바로 안 되고 이제 볼을 자주 뺏기는 모습이었는데 이집트전은 송범근만 빛났다. 그렇죠. 네. 네. 성공이 그렇죠. 다 했다. 한 되게 3골은 막았죠. 송범근 골키퍼가 뭐 예전에 아시안 게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조현우 넘버 2로 좀 불안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 진짜 K리그에서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송범근 선수를 보면은 특히 뭐 소속팀 전북에서는 막 이제 형들이라서 그런지 뭐 수비 조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하는 건 없었는데 이제 자기 또래 선수들이랑 있으니까 화내더라. 막 수비 좀 똑바로 정신 안 차리냐고 하는 모습이 앞으로 차기 이제 대표팀을 좀 끌어갈 수 있는 수문장이지 않을까. 이동경 선수의 선제골 아주 귀여워. 멋있었고, 예. 네. 그리고 동겸이 이승모 선수 지금 옵사이드로 옵사이드가 아니라 반칙으로 네. 그렇죠. 취소가 되긴 했지만 좀 이상한 상황이죠. 그게 저도 뭐가 파울이야 하면서 여러 번 돌려봤는데 약간 그 앞에 이승모 선수 앞에 있던 수비수 김재우 선수의 파울을 지적한 거였는데 네, 그 브라질 선수와 충돌이 크게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브라질 선수는 두 만세를 했거든요. 음. 약간 예전 안토노 오노 아. 느낌 댓글에도 그렇게 많이 네, 달렸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럼 오버 오버 액션에 속았다? 액션에 속았다 막 이러더라고. 그건 좀 너무 아까웠던 것 같고 또 오세훈 선수의 페널티킥 크로스바 챌린지 그렇죠. 그것도 너무 아까웠죠. 음, 왜 이렇게 세게 찼을까요? 긴장했나 봐요. 제 생각에 자신감이 있었고 음. 자신감 저는 세게 찬 거에 대해서 골대 맞고 나간 건 뭐 크게 뭐잘 그러니까 골망 위쪽 보고 질르라는 그렇죠. 얘기도 하잖아요. 이 브라질을 상대로 그렇게 내가 진짜 정교하게 이렇게 차서 넣어야겠다기보다 아예 기선을 확 그냥 그대 골 넣었으면 2대0이 됐을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브라질 상대로 이런 상대의 기를 죽이는 슛을 했다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원래 골은 구석을 노려야 되는데 PK는. PK는 오늘 오록 하나 더 추가. 구석을 노려라. PK는 구석을 노려라. 알겠습니다. 파넨카킥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뭐 둥지라고 이렇게 하던데. 네, 근데 그게 오세훈 선수가 둥지 브라질 능력이요? 센터백이 상당히 피지컬이 야신전. 좋은 야신전이라고 야신전. 하죠. 예. 오세훈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예요. 음. 그 브라질 센터백이 상당히 피지컬이 좋은 선수예요. 안 밀려요. 그 선수 이거 축구 용어 등딱이라고 하잖아요. 등 딱 찌고 이 플레이 하는 게 웬만해서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덩치가 좋은가 봐요.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의 195, 45 정도 되고요. 크구나. 네. 말랐는데도 힘이 좋은 것 같아요. 발기술도 좋고 발기술 그래서, 좋고. 네. 크로스바도 잘 맞추고 아주 능력이 많은 선수. 그리고 저는 네. 브라질 잘하는 팀이다. 브라질이 잘하더라고요.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고. 두 번째 골인지 세 번째 골인지 좀 헷갈리는데 2대1 패스로 짧게 네. 패스 네, 흘러 이게 들어가는 통탕 거. 띵통 해가지고. 째였던 것 마지막에 골 넣은 선수가 2대1 패스 줄 때 수비수가 태클 들어오는데도 반박자 빠르게 주고 다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2대1 패스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잘해.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딱 브라질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브라질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이 팀의 전술이구나. 맞아. 따로 뭐 전술 훈련 안 해도 될 필요 것 같아요. 없다. 그냥 야 한번 출중해. 한번 놀아봐 하면은 그게 브라질 전술이 되는 축구는 진짜 참 특이해요. 그 변하지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네. 계속 제가 그러니까 90년대 월드컵을 통해서 정말 축구는 너무 재밌게 하고 잘해요. 근데 우승을 잘 못하는 팀이 브라질이었거든요. 개인기 신나게 보여주고 정말 볼거리 많은데 경기는 지는 경우 뭐 페널티킥 한 번 얻어맞고 지고 역습으로 한 번 얻어맞고 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경기는 물론 이제 이겼지만 그 승패를 떠나서 정말 브라질의 축구는 영원하구나. 변하지 않는 그런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 브라질. 리듬 자체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1-2 가는 거여서 이런 팀 감독을 하면 얼마나 편할까. 알아서. 하여간 축구를 참 재밌게 해서 또 우리도 이렇게 웅크리지 않고 거기서 맞받아 쳐주니까 더 축구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받아 쳐야 재밌어요. 확실히 축구는. 그리고 저기 이정찬 선배 AI 능력이 이번에 나온 게 브라질전 앞두고 예고할 때 3명 조심해라라고 했는데 그 3명이 다 골랐어요. 왜 또 그럴 때 그리고 카타르전도 알모에지 알리 조심해라 했는데 바로 알모에지 맞게요. 알리가 바로 골을 넣고. 거의 적중력이. 또 그 이정찬 기자는 모든 사과는 하성룡한테 맡겼는데 하성룡 기자는 이렇게 덕담으로 그러게. 응수하는 뭘 노리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벤투호와 김학범호, 김학범호는 귀국을 했죠. 네, 네, 귀국해서 귀국해서? 예 이제 그 국내로 들어온 선수들은
이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모두 다 음성 판정 받았고요. 음. 자가격리를 자택에서 하냐 아니면 파주 NFC에서 하냐 그건 개인 선택에 맡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벤투호 김학봉호 소식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제가 미뤄뒀던 네. 라떼 한 잔은 하고 가야죠. 네. 축덕다방에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조광래 지금 대구 FC 대표이사죠. 네. 정말 대단했던 선수였습니다. 물론 감독으로도 참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자 먼저 라떼 요청 들어볼까요? 네, 김준영 씨가 현 대구 FC 대표이사이자 전 국가대표 선수 및 감독이셨던 조광래 감독님 선수 시절, 감독 시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수 시절보단 자발적 아싸셨던 감독 시절이 기억에 남는데 남아공 월드컵 이후 감독 취임 후 정말 재미있게 봤고 그때 당시 한국 축구도 개인기와 패스만으로도 재미를 느끼게 해줬던 만화축구라는 말도 참 좋아하고 재미있어서 월드컵까지 기대했는데 레바논 쇼크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평일에는 뉴스를 잘 못 보고 유일하게 주말 뉴스 보는데 주시은 아나운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협 이종건 팀장님 내년은 한 입으로 두말하진 않으시겠죠? 듣고 계시는 거 알아요. 빨리 주바페 홍보대사 위촉식 해주세요. 라고. 제 의견 아닙니다. 시즌이 끝났네요 벌써. 네 팀장님 제 의견 아니에요. 조광래 감독 앞부분 그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네. 세련되고 아름다운 축구를 하겠다. 근데 정말 세련되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역시 우리가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 요청하신 분이 이제 만화축구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실 만화축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게 이청용 선수의 인터뷰로 시작이 그렇죠?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잘 구현이 안 된다. 약간 만화 같다라는 느낌을 소위 줘서 말해 뭐 입축구 같은 거였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만화축구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만화축구가 재밌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걸 처음에 이청용 선수가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고 이건 머릿속에서 있는 거지 어려운 거다라고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꼬는 건 아니고 조금 힘들다. 조금 더 어려움을 좀 선수들 털어놓는 조광래 거예요. 축구는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만화 축구가 되면서 만화 축구는 재밌고 아기자기하고 만화는 재밌잖아요. 그치 재밌지 많아. 그렇게 이제 조금은 완전히 된 경향이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그게 조광래 감독 취임한 지 한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이청용 선수가 정확히 감독님 축구가 어렵다. 때로는 만화에 나올 법한 축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화하기 어렵다, 이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만화 축구가 됐죠. 그런데 정말 그 조광래 호의 골 모음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만화 같아요 진짜. 골 아름다워요. 들어가는 정말 만화 같은 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광래 감독님이 이 말을 좋아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되게 좋아요. 네, 그쵸. 만화 축구라는 단어 자체를. 만화는 최강희 감독님이 좀 잘 그리시는데. 만화가를 꿈꾸셨던. 네. 자 컴퓨터 링커라고 불렸죠 현역 시절에. 그리고 또 현역 시절 별명을 찾아보니까 독일 병정이라는 게 있어서 왜 독일 병정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머리 스타일이 귀를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군 철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독일 병정.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조립식 같은 거 사면 레고 사면 예. 그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조립식을 사면 그 헬멧을 씌웁니다. 그 맞아요. 조그만 인형에다가.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미군 철모와 독일 철모는 달라요. 연합군 철모와 독일 철모는 달라요. 이게 귀가 덮여져 있는. 저는 오히려 그 헤어스타일을 보면은 저 이제 할머니 댁이나 외할머니 댁 저기 시골에 가면은 동네인 그 삽살개 같은 헤어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귀 덮고 있는. 삽살개라니. 귀엽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공감대를 많이 못 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족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조감독. 조감독님 줄여서 족감. 그렇게 불렀었죠. 그리고 얼굴도 검고 좀 그래서 네. 별명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조광래 감독은 축구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진주 중학교, 진주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전부 경상남도에서는 수재들이 가는 학교였다 그럽니다. 나름 진주고는 뭐 명문고로 유명한데 전부 공부로 들어갔어요. 축구로 간 게 아니에요. 예, 공부로 중학교, 갔어요. 고등학교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공부를 위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축구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더 잘하는 겁니다. 동네 축구를 해도 그렇고 자기가 훨씬 더 축구에는 재능이 있는데 공부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상황.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권유를 한 거죠. 축구 하자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늦게 합니다. 시작했네 예. 진짜.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연세대학교를 공부로 들어갔는지 축구로 들어갔는지는 확실치 않죠. 저는 어디서 들었는데 공부로 들어갔다는 네. 얘기도 있고 네. 안 물어봤어요. 전화 그건 안 물어봤네요. 안 물어봤네. 전화 통화했거든요. 아, 하여튼 이거 공부를 엄청난 굉장히 스타일이지. 잘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컴퓨터 없는 시절에 컴퓨터 링커라는 별명을 얻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시야가 넓고 패스 좋고 그리고 체력 좋고 한국 그 당시 이제 7, 80년도에 거의 붙박이 미드필더였죠. 모든 경기에 거의 선발로 나갔던. 자, 고교생 조광래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캡처를 해봤는데 주바페의 낭낭함 70년대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0년대 목소리요? 음. 제목 문전까지 단독 드리블도 진주고 조광래군. 진주고가 강호 동북구를 제압한 건 포워드 조광래의 공이다. 조광래는 진주고가 금년 봄 2개 전국대회를 석권케 한 주역들이다. 골게터 조광래는 진주고가 금년 들어 17전 12승 5무를 마크하며 넣은 25골 중 11골을 넣는 수훈을 세웠다. 그는 우수한 판단력으로 미드필더부터 상대 선수를 제치고 문전까지 단독 드리블 여유있게 슛을 구사하는 것이 특기. 고교 1년 때 축구에 입문, 구력 3년째가 된다. 이런 것까지. 윤호견 씨의 5남 2녀 중 4남으로 취미는 장기. 옛날 기사는 이랬습니다. 옛날 기사는 꼭 누구의 아니, 몇남 몇녀 중 몇째 이런 이게 기사가 항상 자랑스럽잖아요. 있었어요. 부모님 성함이겠죠? 음. 되게 성함을 다 공개하는구나. 부모님 성함을. 그 1973년 6월 22일 기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조광래 감독이 고3 때 기사인데 이제 제대로 축구를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구력 3년이라고 했는데 고1 때는 사실 공부를 더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특출났던 선수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조광래는 연세대 4학년 때 1977년 국가대표에 데뷔해서 붙박이 주전으로 맹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실업팀 포항제철과 상무에서 뛰다가 전역 후 대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당시 기사를 보면 조광래가 북미 포틀랜드 팀에 1억 원이 넘는 영입 제의를 거절하고 대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우그룹에서 은퇴 후에 지도자까지 약속을 했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대우 감독을 한 걸 보면 그때 약속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시 조 감독은 그 해외의 영입 제의를 거절하면서 돈에 팔려가기 싫다. 근데 당시 이거는 거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 분위기는 돈에 팔려서 해외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고 싶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네. 근데 이제 사회 분위기상 돈에 팔려가진 않겠다 하면서 국내에 남았고요. 그런데 사실 조 감독은 프로팀 대우보다 국가대표로 훨씬 더 많은 경기를 뜁니다. 프로에서는 5시즌 동안 2번의 우승을 이끌긴 했지만 46경기 3골. A매치에서는 100경기 15골. 근데 이제 100경기는 축구협회가 계산을 한 거고요. 사실은 여기에 올림픽 예선 6경기가 있기 때문에 센츄리 클럽에는 피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가장 조광래 감독의 인상적이었던 경기는 아무래도 1986년 멕시코 월드컵 그리고 서울 아시안 게임 이 두 대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주전 미드필더로 뛰면서 도움 1개 그리고 자책골 1개를 기록하게 되죠. 불가리아전에서 김종부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무승부를 이끌었죠. 그래서 16강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확 살렸다가 이탈리아전에서 자책골을 넣으면서 그 불씨를 훅 껐습니다. 이때 한 점 차로 졌죠. 이때 비겼어도 뭐 올라갈 수는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배수의 진을 치죠. 그리고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은퇴를 합니다. 아름답게 은퇴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은퇴 후에는 이제 대우에서 코치 생활하다가 92년 대우에서 감독으로 데뷔했고요.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 6팀 중 5위, 94년 7팀 중 6위. 결국 성적 부진으로 해임이 되죠. 그리고 이듬해 수원 삼성 코치로 김호 감독을 보좌했는데 김호 감독과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요. 조광래 감독과.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수원을 떠나서 1999년
안양 LG의 지휘봉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양 LG와 수원 삼성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김호 감독과의 그런 마찰도 있었기 때문에 수원과 안양의 라이벌 구도, 지지대 더비가 이때부터 지지대 더비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2000년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조광래 감독이 감독의 전성기를 열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김호 감독의 수원과 라이벌로 하면서 뭐 거의 정상을 매년 다투는 라이벌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슈퍼매치로 이어지는 거고요. 조광래 감독의 스타일 한마디로 티키타카입니다. 네. 스피드와 템포를 중시하는 패스 축구, 공격 축구죠. 특히 이제 어린 유망주들을 잘 발굴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해서 2008년 그 도민구단 경남을 맡아서 사실 우승은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경남이 거의 중위권을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남의 축구가 굉장한 찬사를 받습니다. 많은 유망주들을 발굴하고 그 어린 선수들로 패스 축구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세련되고 아름다운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자신의 축구 철학을 이제 그라운드에 펼쳐 보인 거죠. 그 당시 주요 선수가 이제 윤빛가람. 윤빛가람, 이용래 이런 선수들인데 어린 선수들이어서 당시에 경남을 뭐라고 별명이 붙였냐면 경남 유치원. 유치원이라고 불렀어요. 조광래 유치원. 원장님 유치원. 조광래 감독님. 자, 이렇게 이제 감독으로서 지도력을 인정받으면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직후 허정무 감독에 이어서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다. 다음 월드컵은 내 아름다운 축구를 전 세계에 보여줄 테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정말 조광래 감독은 그 화려했습니다. 조광래의 축구는 화려하고 정말 아기자기하고 골을 너무나 아름답게 넣어요. 근데 좀 허무하게 먹어요. 사실 대표팀을 이끌면서 자기 축구 철학을 실현한다. 감독의 축구 철학을 실현한다.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브라질처럼 영원한 그 어떤 클래스가 있는 팀에서는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걸 해볼 수 있지만 자원이 우리는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감독의 의중대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공격은 아름답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비는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공격 축구를 하게 되면 수비가 뚫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어이없는 패배를 좀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삿포로 참사로 불리는 일본에서 3대 0으로 패한 2011년 그것도 광복절을 앞둔 8월 11일에 일본 삿포로에서 3대 0으로 참패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뭐 오카자키 신지, 혼다 뭐 이런 선수들이 주축이었던 선수들이었고 그리고 2011년 11월 15일 이 경기가 이제 조광래 감독의 마지막 경기가 됐죠. 레바논 쇼크라고 불리는 2대1 패배. 그때 당시 경기를 보면 전쟁터입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경기장이. 레이저 쏘고 선수 얼굴에다가 폭죽도 막 레바논은 대통령까지 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레바논이 우리나라가 안방에서 6대 0으로 이겼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1차전 홈 경기에서 6대 0으로 이기고 어웨이 2차전 가서 2대 1로 패한 겁니다. 살벌한 분위기에서 언론의 뭐 질타가 이어졌죠. 그 중에 이제 한 개 방송사가 집중 포화를 퍼부으면서 저희는 아닙니다. 감독을 무조건 바꿔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하게 되고 결국은 축구협회가 경질을 하게 되죠. 그렇죠. 보통 이제 자진 사퇴로 경질을 하더라도 감독과 얘기가 잘 돼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는데 이 경기는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조광래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진다고도 져야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많은 변화를 이뤄낸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대 여론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광래 감독은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월드컵 지휘봉을 잡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감독 측에서 물러나게 됐고 지금 이제 대구의 대표이사로 제2의 못다한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경질 과정을 두고 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는 경질을 하게 되려면 기술위원회를 거쳐서 기술위원회가 이제 경질을 결정해야 되는데 기술위원회 회의가 전혀 없이 그냥 바로 협회에서 그냥 바로 협회 수뇌부가 경질을 결정해버렸던 사건이었죠.
그때 많이 많았죠. 네. 그때 일단 조광래 감독은 그러니까 축구계에서 야권 인사라고 보시면 되죠. 축구협회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인사였고 이제 축구협회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2013년도에 당시 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야권 인사라는 게 협회 회장 나올 현대가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 반대쪽 상대 후보와 좀 친분이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현대가의 전횡에 대해서 좀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좀 그렇죠. 불편한 소리를 많이 했죠. 이제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됐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눈에 가시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시를 뽑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거의 기회도 안 주고. 경질 전에 팀 사정도 워낙 안 좋았어요. 당시에 이거는 좀 제가 아마 예고 사과일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팩트. 기억에 떠올리는 것들. 사과 먼저 깔고 가네. 깔고. 당시에 박주영 선수가 주전 공격수인데 당시 아스날이었어요. 경기 워낙 못 뛰는 상황이었고 또 다른 공격 옵션 중에 한 명이 지동원이었는데 이 선수도 썬덜랜드였나 당시에 경기를 많이 못 뛴 해외파. 상황이다가 해외파를 워낙 많이 썼던 선수인데 해외파 위주의 경기 운영도 많이 도마에 올랐죠. 그렇죠. 당시에 또 기성용 선수와 차두리 선수도 부상과 이런 걸로 경기도 못 뛰었나 그랬을 거예요. 기성용 선수가 그때 장염인가 뭔가로 국내에 입원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해외파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해외파가 당시 컨디션이 안 너무 안 좋고 좋았구나. 부상 선수도 많고 이런 맞아요. 팀 여건이 그랬던 좀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이영표, 박지성 선수가 막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아시안컵 어찌 끝으로 어찌 보면 이제 2002년에 후광이 다 끝나고 새로운 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대 교체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난주에도 이정찬 기자가 얘기했지만 세대 교체도 이루어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경험 많은 해외파들을 중용을 하게 되고 또 국내 선수들은 좀 어린 선수들을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 결과가 안 좋은 결과도 좀 있었는데 좀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대표팀을 맡았다고 봐야 되겠죠. 안 맞았네. 어수선할 수 있는 시기에. 아쉽다. 자 오늘은 조금 통한 거. 조광래 감독과 통화를 해서 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네, 이거에서 그래도 선수 시절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들 좀 얘기해 좀 해달라 했는데 아까 라떼 얘기에서 나왔는데 86년 아시안 게임을 꼽으셨어요. 그 당시 조광래 감독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은퇴를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대요. 그래요? 네. 약간 좀 틀린 부분, 이거 조광래 얘기인데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혼자만 속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내가 이 국가대표를 은퇴하겠다라는 거를 마음속 먹고 아시안 게임 하루하루를 정말 허투루 쓰지 않고 뭐 정말 훈련을 열심히 했다라고요. 그리고 동료, 코칭 스태프, 지인들한테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리고 와서 사우디와의 결승전에서 골을 넣고 공식 인터뷰에서 은퇴를 깜짝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완전 발칵 뒤집어졌다고 해요. 감독부터 동료들까지 해가지고. 정말 아무한테도 그래서 얘기 안 당시 하고. 왜 이렇게 좀 빨리 은퇴를 하고 미리 알리지도 않았냐 그랬더니 내가 힘이 있을 때 나는 해외 축구를 좀 해외 나가서 연수를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영국 쪽에 가서 연수를 하셨죠. 근데 이게 되게 스토리가 하나로 딱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아시안 게임 이전에 86 멕시코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약간 좀 마음을 잡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86 멕시코 월드컵 갔을 때 멤버들은 정말 좋았거든요. 멤버들은 정말 좋았는데 세계 축구와의 차이를 느꼈던 거예요. 세계 축구의 트렌드. 당시에는 A 매치가 많지 않았던 시기라서 유럽과 많이 대결해 본 적이 없는데 그 템포에 도저히 팀 전체가 적응을 못했대요. 유럽의 템포에. 그래서 좀 뭔가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국가대표 은퇴하고 나서 프로에서는 좀 몇 년 더 뛰었을 거예요. 조금 더 뛰었나? 그리고 나서 바로 독일과 프랑스로 4년간 지도자 연수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빠른 템포의 축구를 86 멕시코 월드컵 때 직접 몸소 경험하고 그 축구를 이제 배우러 갔고 그 축구를 지도자가 돼서 써먹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1996년입니다. 그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팀이 있는데 당시 그 팀이 90년대 초반에 뭐 지금 익숙하지 않은 팀이잖아요.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하고 막 되게 강팀이었어요. 그 팀 축구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 축구 전술이라든가 체력 훈련 같은 거를 좀 많이 보고 배우고 싶었는데 마침 그 외국인 선수 그때 프로팀 코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외국인 선수의 에이전트가 그 팀 감독하고 친분이 두터워서 그 피지컬 프로그램 그를 입수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피지컬 프로그램인데 코치나 감독, 지도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스포츠 과학자 8명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핵심 포인트가 딱 한 가지만 짚어주면은 여러 가지 뭐 트레이닝이 있겠지만 축구는 순간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해서 순간 스피드를 최적화시키는 스포츠 과학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입수해가지고 조광래 감독님이 그걸 제일 처음에 선수들에게 훈련시킨 게 96년 창단한 수원 삼성 코치 시절이에요. 그래서 시즌 전에 그 동계 훈련부터 시즌 개막 2주 전 뭐 이렇게 시기별로 트레이닝 강도 이런 게 다 있대요. 수원 선수들에게 처음 시켰더니 아무도 다 진짜 토할 정도로 아무도 못 따라왔다고. 그래서 마찰이 있었나 김명호 감독. 야, 그래서 애들 토하게 만들면 너무 과한 어떡해. 걸 시켜서 그걸 했고 근데 술 그걸 먹은 줄 알았나? 토하기를 해. 시즌 중에도 할 수 있는 훈련이래요. 그래서 그걸 해서 수원이 창단 첫해 전반기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후반기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으로 안양을 가져가서 안양에서 2010년도에 우승시키고 최우수 감독상을 타고요. 그거를 대표팀에서 못했대요. 훈련을 그렇게 동계 훈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경남에서도 그걸 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단한 대구에 지금 사장으로 있으면서도 그 대구가 그 프로그램을 쓴대요. 그래서 대구의 현재 빠른 역수 축구 템포의 기반이 다 그 피지컬 프로그램으로.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 조광래 10초 감독의 역습이 너무 찬양하는 거 아닌가? 조광래 감독의 모든 게 다 조광래 대표 때문이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대구의 감독들이 다 조광래 감독의 제자 출신이에요. 다 그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받았던 선수들이고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기 때문에 그 감독들도 다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라고 해요. 잘 배워오셨네요. 20년째 먹히고 있는 프로그램. 하여간 공부하는 지도자였고 아직도 계속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어쨌든 그 고민의 결과가 뭐 팀 성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 구단으로서 그 정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건 전술뿐만 조광래 아니라 대표의 역량이 확실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질문이 더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질문은 다음 주에도 하성룡 기자 또 나옵니다. 네. 괜히 질문 먼저 했다가 다음 주는 사과 방송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서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정찬 기자가 사과하는 걸로.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